허풍쟁이 네 사람. 어떤 마을에 4명의 젊은이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4사람 다 제대로 하는 일 없는 게으름뱅이였지만 다만 허풍만은 잘 떨었습니다. 어느 날 4젊은이는 부잣집의 결혼잔치에 불려갔습니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잔칫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중에 4젊은이가 입은 옷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 옷은 정말 훌륭한걸. 저 저고리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거야. 분명히 도시에서 온 사람일 거야. 4젊은이는 청년의 옷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옷을 빼앗아 입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4젊은이는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온 청년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한 뒤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시 양반, 우리와 내기를 하지 않겠소? 내기라니요?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로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설마 나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면 당신의 노예가 되고 당신이 지면 당신의 옷이고 뭐고 몽땅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겠군요. 내가 이기면 한꺼번에 노예가 4이나 생기겠는걸요? 청년은 4젊은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무를 꽤 잘 탔습니다. 어느 날 요람에 누운 날을 얼으시면서 어머니가 야자 열매 주스 한번 마셔봤으면 하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나는 야자 열매를 따오기로 결심을 하고 모두들 방에서 나가버린 틈을 타 슬쩍 요람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미끄러운 야자나무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잘 익은 열매를 2-3개 따서 땅으로 떨어뜨렸답니다. 나는 야자 열매를 주워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있는 식탁에 야자 열매를 올려놓은 뒤 요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열매를 보고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순간 청년은 설마 하고 말할 뻔했지만 내기에 이기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청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다음은 2번째 젊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아직 아장아장 걷던 무렵입니다. 혼자서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달콤한 열매가 많이 매달려 있는 커다란 타마린드 나무를 하나 보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해서 결국 나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나무 옆에 세워져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매를 실컷 따먹은 뒤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다리가 온데간데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나무에서 기어내려와 마을로 돌아가서 사다리를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만일 그때 사다리가 없었다면 지금도 타마린드 나무 위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청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 젊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7살 때였습니다. 하루는 숲속에 갔더니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놈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덤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덤불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는데 뭔가 뭉클한 것이 잡혔습니다. 나는 토끼의 꼬리라고 짐작하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끼의 꼬리가 아니라 호랑이의 꼬리였습니다.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엉겹결에 호랑이의 위턱과 아래턱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입이 쫙 찢어지고
호랑이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청년은 이렇게 말할 뻔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젊은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4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헛수고만 한 게 화가 나서 얼른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바닷속에서 커다란 상어가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헤엄쳐서 상어에게 다가가 냅다 주먹으로 상어의 턱을 내리쳤습니다. 상어는 벌렁 뒤로 자빠져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물속에서 불을 피우고 상어를 통째로 구워 먹었습니다. 그 맛이 어찌나 좋은지 앉은 자리에서 상어를 모두 먹어치웠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청년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마친 네 젊은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시무룩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청년이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시 변두리에 넓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씨앗 한 개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 씨앗을 밭에 뿌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씨앗에서 얼마 후에 싹이 나오고 그 싹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중 4개의 동그란 열매가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열매가 깨지더니 그 안에서 어린 사내아이 4명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노예로 삼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잘 보살펴 주었더니 모두 훌륭한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4 젊은이는 모두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름뱅이에다가 허풍을 잘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4 젊은이가 일주일 전쯤 집을 나가버려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여기에 그 4 젊은이가 있군요. 원래 나의 노예였으니 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4명의 젊은이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댔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기에 지게 되고 사실이라고 하면 청년을 그냥 따라가 노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허풍쟁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청년의 노예가 될 처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하자 청년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노예들이니 입고 있는 옷들도 내 것이오. 얼른 옷을 벗어주세요. 그러면 자유롭게 해드리죠. 4명의 젊은이는 어쩔 수 없이 청년에게 옷을 벗어주고 맥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4사람은 다시는 허풍을 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댄둥이 소녀. 옛날 어느 인디언 마을에 3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 2 언니는 심술궂고 마음씨가 고약한 반면 막내는 마음씨가 고운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이들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떠난 사이에 2 언니는 막내를 불 속에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막내의 얼굴에 흉한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막내딸을 댄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디언 마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천막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추장과 그의 누이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추장의 모습은 누이 동생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추장이 벗어놓은 사슴 가죽 신발뿐이었는데 그 신발도 추장이 신으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추장의 누이 동생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추장님께서 신부를 맞이하시겠답니다.
하지만 신부는 반드시 추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마을의 처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추장의 신부가 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추장의 천막에 들어간 처녀들은 잔뜩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추장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댄둥이의 두 언니도 멋을 잔뜩 내고 추장의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댄둥이는 누더기 옷에 아버지가 신던 헌 장화를 신고 따라 나섰습니다. 야, 넌 그 꼬락서니로 하고 어딜 따라오는 거야? 어서 돌아가지 못해? 저렇게 흉한 애가 내 동생이라니 정말 창피해. 큰 천막에 당도하자 두 언니는 매서운 눈초리로 댄둥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막 안에서 추장의 누이 동생이 나와 말했습니다. 이 마을의 처녀라면 누구나 추장의 신부가 될 기회가 있답니다. 댄둥이 아가씨도 어서 들어오세요. 추장의 누이 동생은 추장이 있는 곳으로 두 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두 언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잘생기셨을까? 글쎄 말이야. 추장의 누이 동생이 두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추장님이 어깨에 걸치고 있는 끈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네, 가죽끈이에요. 그럼 추장님이 타고 있는 썰매에는 어떤 끈이 매어 있죠? 초록색 덩굴끈이죠. 추장의 누이 동생은 굳은 표정으로 쌀쌀하게 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거짓말을 능청스럽게도 잘하네요. 당신들 눈에는 추장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서 쏙 돌아가세요.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두 언니들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허둥지둥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추장의 누이 동생은 이번에는 댄둥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추장님이 보이시나요? 네. 댄둥이는 수줍은 듯이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추장님의 어깨에 맨 끈은 뭐죠? 등나무 덩굴이에요. 썰매끈의 빛깔은요? 아름다운 오색 무지갯빛이에요. 맞았어요. 당신은 마음씨가 무척 고운 사람이군요. 추장님은 마음씨가 아름다운 사람만이 볼 수 있답니다. 추장의 누이 동생은 댄둥이의 손을 이끌고 천막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냄새가 고약한 약을 댄둥이의 얼굴에 난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흉하던 상처 자국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상처가 사라지자 댄둥이는 몰라보기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늠름하게 생긴 추장이 들어와 댄둥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마음씨가 곱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쁘군요.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요? 댄둥이는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감고 머리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추장과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읍내의 커다란 나무 옆에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검은 개미 한 마리가 남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혹시 머슴이 필요 없으신가요? 남자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꾹 참고 개미에게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 와서 일을 해주렴. 그리고 너도 네 집을 짓도록 해라. 개미는 남자의 집 안에 자기의 집을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코브라가 와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머슴이 필요 없으신가요? 그래, 너도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그리고 네 집도 만들도록 해.
코브라는 커다란 나무에 나 있는 구멍 속에 집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매일 코브라의 집에 고기를 넣어주고 개미집에는 곡식을 넣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큰 검둥수리가 와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머슴이 필요 없으신가요? 필요하단다. 여기서 일하거라. 그리고 네 집을 만들도록 해. 큰 검둥수리는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남자는 큰 검둥수리에게도 매일 모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령이 남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남자는 정령을 머슴으로 삼고 정령이 원할 때는 언제나 우유를 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추장은 힘이 세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추장에게는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는 프라니족 사람이었습니다. 추장은 프라니족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추장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프라니족 사람이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추장님, 저 남자는 매우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계율을 어긴 일이 없어 벌금을 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 남자에게 벌금을 많이 내도록 만들어 돈을 뜯어내십시오. 좋은 생각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벌금을 물게 하는 겁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프라니족 남자는 추장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추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장은 피와 수수와 옥수수와 강낭콩을 가져오게 하여 한 자루에 넣어 섞었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편지를 곁들여 부자 남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자루 속의 곡식을 한 알도 남기지 말고 같은 종류끼리 나누어 놓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남자가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고 있자 개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주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남자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추장의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은 제가 여기 온 날부터 지금까지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 주셨어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푹 주무세요. 남자는 개미의 말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너무 지쳐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피, 수수, 옥수수, 강낭콩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밤 사이에 개미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곡식들을 골라놓았던 것입니다.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추장에게 갔습니다. 프라니족 남자와 추장은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프라니족 남자는 다른 꾀를 내어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남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껍질이 달린 콜라 열매를 가져다 주게. 남자는 다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큰 검둥수리가 남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세요? 글쎄, 추장이 내게 껍질이 붙은 콜라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지 뭐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처음 온 날부터 주인님은 언제나 제게 먹이를 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해가 지기 전에 콜라 열매를 추장에게 가져가도록 따가지고 올게요. 큰 검둥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두 날개 사이에 감춘 것을 남자 앞에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껍질이 붙은 콜라 열매예요. 이것을 추장에게 가져다 주세요. 남자가 콜라 열매를 추장에게 가져다 주자 몹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남자에게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라니족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남자는 그만 내버려 두어라. 그자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명령해도 반드시 가지고 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그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보이겠습니다. 교활한 프라니족 남자는 이번에는 추장의 반지를 구덩이에 파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반지를 남자에게 찾아내라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령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정령은 구덩이에서 반지를 꺼내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추장이 이제 곧 주인님을 불러서 없어진 반지를 찾으라고 명령할 거예요. 그럼 추장님이 찾는 반지는 이 집 안에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묻어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이번에는 코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적이 주인님을 해치기 전에 먼저 적을 죽여야 합니다. 저는 추장의 집에 가서 추장의 딸을 물겠습니다. 만약 주인님에게 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 이 약은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굳이 만들라고 하면 그 약을 만들려면 프라니족의 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조금 있자 추장의 심부름꾼이 남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내 반지가 없어졌으니 어서 찾아내거라. 추장님, 추장님의 반지는 이 집 안에 있습니다. 구덩이 속에 묻혀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자 프라니족 남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추장님의 반지가 묻혀 있다고 하니 그에게 찾아내라고 하십시오. 남자는 얼른 호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어 추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추장 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추장이 들어가 보니 딸이 뱀에 물려서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프라니족의 남자가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딸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시오. 내 딸이 코브라에게 물렸으니 어서 빨리 약을 만들어라.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장님, 그 약의 재료는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약에는 프라니족의 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님은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신하들을 시켜 사방으로 프라니족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라니족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추장은 프라니족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여기 프라니족 사람이 있으니 이 자에 간을 꺼내거라. 프라니족 남자는 붙잡혀서 목이 잘렸습니다. 남자는 그의 간을 꺼내 약에 섞어 추장의 딸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추장의 딸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고양이 세수. 어느 한가로운 농가의 앞마당에서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멍석 위에는 미랄이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꼬들꼬들 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슬그머니 날아와 미랄을 맛있게 쪼아댔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고양이가 미랄을 쪼아먹고 있는 참새를 발견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얼른 잡아먹어야지. 고양이는 참새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재빨리 앞발을 쳐들고 내리쳤습니다. 참새는 꼼짝없이 고양이 앞발에 목을 꽉 밟히고 말았습니다.
고양이가 입맛을 다시며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참새가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고양이 아저씨, 절 잡아먹으시려는 거예요? 그래, 너를 한 입에 꿀꺽 먹어버릴 테다. 참새가 다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야 어쩔 수 없이 잡아먹히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세요? 뭐라고?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고양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참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세수하는 것을 잊으셨단 말이에요. 아저씨의 주인도 밥을 먹기 전에는 깨끗이 손을 닦잖아요. 고양이는 무척 깔끔하다고 들었는데 아저씨는 아닌가 봐요. 이 말을 들은 고양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세수부터 해야지. 고양이는 세수를 하기 위해 참새를 꾹 누르고 있던 아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참새는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이런 속았네. 고양이는 허공을 향해 앞발을 휘휘 저으며 참새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참새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만 뒤였습니다. 고양이는 어리석게 참새에게 속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식사를 한 다음에 세수를 할 거야. 고양이는 이렇게 결심하고 그 후부터는 식사를 마친 다음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달아나 버린 생강과자.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머니가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우유와 달걀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생강에 향을 넣어 프라이팬에 얹었습니다. 고소한 생강과자의 냄새가 집 안에 향긋이 풍기자 아이들이 모두 프라이팬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우와, 맛있는 생강과자네. 엄마, 한 입만 먹어볼게요.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과자가 다 익지 않았구나. 과자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면 공평하게 나눠주마. 그런데 프라이팬에 있던 생강과자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7명의 아이들에게 나를 나눠준다고? 이러다간 내 몸이 나만하질 않겠어. 빨리 도망가자. 생강과자는 프라이팬에서 훌쩍 뛰어 공중제비를 넘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바퀴 모양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과자가 도망치고 있어요. 아이들은 울상이 되어 과자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어머니도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생강과자는 재빨리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주정뱅이 남자가 생강과자를 보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과자로군. 내가 한 입에 꿀꺽 먹어버려야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걸. 나는 엄마와 7 아이들을 피해서 온몸이라고. 생강과자는 주정뱅이의 손을 슬쩍 빠져나와 계속 굴러갔습니다. 이번에는 암탉을 만났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생강과자다.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니? 내가 한 입에 먹어주마. 꼬꼬댁. 당치도 않지. 나는 엄마와 7 아이들과 주정뱅이에게서 빠져나온 몸이야. 내가 너 따위에게 붙잡힐 것 같아? 생강과자는 바퀴처럼 잽싸게 몸을 굴려 이번에는 수탉과 맞닥뜨렸습니다. 생강과자야, 그렇게 허둥대지 말고 이리 오렴. 내가 한 입에 먹어줄게. 꼭 끼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엄마와 7 아이들과 주정뱅이와 암탉을 피해 온 몸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너한테 붙잡힐 것 같아? 생강과자는 또 재빠르게 굴러가다가 오리를 만났습니다. 우와, 맛있는 생강과자네.
서두르지 말고 이리 오렴.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꽥꽥. 어리석은 소리. 난 엄마와 7아이들과 주정뱅이와 암탉 그리고 수탉을 피해서 온 몸이라고. 이런 내가 너에게 붙잡힐 것 같아? 생강과자는 무사히 오리에게서 빠져나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거위가 뒤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우와, 생강과자네. 어디를 급하게 가니?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꽉꽉. 천만의 말씀. 나는 엄마와 7아이들과 주정뱅이와 암탉 그리고 수탉과 오리를 물리치고 왔다고. 나를 절대로 먹지 못할걸. 생강과자는 다시 열심히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돼지를 만났습니다. 생강과자야, 어디를 가니? 잠시 나와 숲속에서 산책이나 하면서 쉬어가지 그러니? 돼지는 상냥하고 다정하게 생강과자에게 말했습니다. 넌 참 친절하구나. 사실 너무 많이 달려서 피곤했는데 좀 쉬어갈까? 생강과자는 돼지와 나란히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강물이잖아. 우리 헤엄쳐서 건널까? 나는 헤엄을 못 치는데 어쩌지? 생강과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울상을 짓자 돼지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강과자야, 내 코 위에 올라앉으렴. 아, 그러면 되겠구나. 고마워, 돼지야. 생강과자는 냉큼 돼지 코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돼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과자를 덥석 먹어치웠습니다. 뒤따라오던 엄마와 7아이들과 주정뱅이와 암탉 그리고 수탉과 오리와 거위는 멍하니 돼지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옥수수 도둑.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부자 농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빈둥대는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아들은 거만해서 늘 남을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어느 해 옥수수가 다 여물어 거두어들일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옥수수밭에 도둑이 들어 옥수수가 조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새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수수를 훔쳐간 도둑을 잡아오너라. 그럼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날 밤 큰아들이 어깨에 총을 짊어지고 도시락을 덜렁덜렁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이 밭 가까이에 있는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절 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옥수수 도둑을 잡아드릴게요. 큰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개구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니까짓 게 무슨 도둑을 잡겠다는 거야? 저리 가지 못해? 큰아들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개구리를 우물 속으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가 도시락을 맛있게 까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잠깐만 눈 좀 붙이고 일어나야지. 그 사이에 설마 도둑이 들지는 않겠지? 큰아들은 밭에 드러눕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큰아들은 날이 밝는 줄도 모르고 밤새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 일어나 보니 옥수수가 반이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아들은 농부에게 실컷 꾸지람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이 밭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우물가에 이르러 호리병을 꺼내 물을 담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큰 아들에게 나타났던 개구리가 다시 뛰어와 밭에 데려다 주면 도둑을 잡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개구리에게 잡힐 도둑이 어디 있겠냐?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버려.
둘째 아들은 개구리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는 부지런히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총을 들고 밭 한가운데 서서 망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밤이 이슥해지고 달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꼬리가 긴 새가 날아오더니 옥수수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범인은 바로 저 새였군. 둘째 아들이 새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새는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더니 하늘 저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살펴보니 땅바닥에 새의 깃털 2개가 떨어져 있을 뿐 옥수수가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밭을 지키러 갔습니다. 막내 아들이 우물에 다다르자 개구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절 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럼 제가 도둑을 잡아드릴게요. 그게 정말이니? 그렇다면 너를 밭으로 데려가 줄게. 그러자 개구리가 막내 아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밭으로 가기 전에 이 우물에 대고 소원을 비세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답니다. 막내 아들은 개구리의 말대로 무릎을 꿇고 우물에 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옥수수 도둑을 꼭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명한 색시를 맞이해서 멋진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막내 아들은 개구리와 함께 밭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 달이 뜨자 꼬리가 긴 새 한 마리가 옥수수밭으로 훨훨 날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총을 겨누려고 하자 개구리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안 돼요. 쏘지 마세요. 개구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꼬리가 긴 새는 막내 아들 앞에 사뿐히 내려와 앉았습니다. 갑자기 개구리가 개골개골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꼬리가 긴 새의 깃털이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아가씨가 당신의 신부랍니다. 정말 고맙구나, 개구리야. 막내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집 옆에 훌륭한 집 한 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옥수수밭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네 착한 마음씨가 복을 부른 거로구나. 약속대로 내 전 재산을 물려주마. 결국 막내 아들은 지혜로운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훌륭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구리도 함께 말이에요.